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J-스텝 악기상 하겠습니다. 악기상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굉장히 금방 풀 수 있으니까, 이번에 아주 집중 딱 해서 한 번에 잡고 가도록 합시다. 자, 3일, 2일, 3일, 2일. 어렵지 않아요. 금방 가요, 금방 가. 자, 그림 가나는 어느 날 같은 시각에 우리나라 보건원칙과 기상위성 공사, 가시광송 적외선이 다 쓰였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일단은 낮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A 같은 경우는 A, B 중에 B가 압도적으로 밝네요. 그러니까 두께는 아무래도 A, B 중에 일단 가시광선이 두께 보는 거고 적외선은 꼭대기 고도 최상부 높이를 보는 거죠. A, B 중에 지금 B가 훨씬 밝은 걸 봐서 두께는 B가 훨씬 두껍다는 거. 그리고 저기 영상 봤을 때도 B가 높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높이도 B가 높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은 B 같은 경우는 두께도 크고 높이도 크고 높고 이러니까 두 가지 사실 조합해 봤을 때 정란운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가에서 구름 두꺼운 곳일수록 밝게 보이는 거 정답이고요. 구름 최상부 방출된 적외선 자체 에너지 세기는 이거 반전시킨 거라 그랬죠. 오히려 세기는 A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B가 더 약하다. 왜냐면은 A는 땅바닥에 딱 붙어있는 친구, B 같은 경우는 높은 데까지 발달해 있는 친구, 높은 곳이기 때문에 추상부 고도가 높은 친구이기 때문에 적외선 자체가 A가 훨씬 뜨겁게 달궈지고 B 같은 경우는 도달이 좀 덜 된다. 그래서 에너지 양 자체는 붙어있는 이 녀석이 크고 높은 이 녀석이 작다. 자, 집중호우 발생할 가능성은 당연히 정란운 발달한 B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집중호우는 1시간당 30mm, 하루에 80mm 이 정도 체크해놓고 계시고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이지만 하루에 연강 수량의 10%보다 많이 내리면은 하루에 연강 수량이 10%보다 많이 내리면 또 집중호우라고 한다. 체크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집중호우 다시 한번 나왔죠. 기상의 레이더 영상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강수량 얘기하는 거예요. 강수량 여기 지금 많은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나단 같은 시각의 위성 영상인데요. 여기 마찬가지로 가시 저게 다 쓰였다는 건 가시는 두께 보는 거, 저게는 꼭대기 고도 보는 거. 근데 둘 다 쓰였다라는 거는 이 친구는 낮 시간에 측정한 거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야간 헛소리고요. A 지역의 대기는 불안정하니까 지금 이렇게 다양한 구름이 발달하고 있는 거죠. A는 지금 가시로 봐도 밝고 적외로 봐도 밝고 한마디로 두께도 두껍고 꼭대기 고도도 높고 두 개의 조합을 둘 다 합쳐서 생각하면은 정란운이 발달했고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구름 정상부의 고도는 이거는 적외선 영상 통해서 보는 거죠. B 지역이 높다. B 지역은 어두컴컴합니다. 저기 영상에서 저 땡이고요. 자, 기상 영상 특징에 대해서 대화 나눈 건데 네오는 온난 전선 아니고요. 한랭 전선 통과할 때 후면에 이렇게 높은 그 정란운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형민이가 얘기를 해줬고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어요. 하지만은 태풍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500km의 반지름 그리고 15km의 수직 규모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사실은 좀 작은 규모예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지투하실 분들이면 당연히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제가 여기다가 넣어놓은 시간 규모, 공간 규모에 따른 대기 현상 요건데 토네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규모와 중간 규모에 살짝 걸쳐 있는 친구지만 태풍,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은 뭐 우리가 정체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 배웠고요. 저기압 같은 경우는 뭐 온대 저기압, 열대 저기압 등등등등 다양한 걸 배웠죠. 이런 친구들의 사이즈가 훨씬 크고 얘네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1일 100kg 시간 규모는 1일보다 크고 공간 규모는 100kg보다 커서 일기도에 기록을 하고 전향력을 고려해줘야 되는 사이즈 네, 그 친구들이기 때문에 태풍이 훨씬 더 시간 규모가 크다. 토네이도 시간 규모가 작다. 정답. 이것도 이제 제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높아심에 말씀드렸는데 태풍 자체의 수직 규모랑 그 수평 규모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써놓은 요건데 보시면은 이게 뭐 어렵지 않아요. 수평 규모는 가로 사이즈가 지금 반지름이 500이라고요. 최평균이. 그 말은 쫙 펼치면 1000이라고.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대륙권 계면까지 올라가는데 수직 규모는 열대지방이라 살짝 열팽창해 있어서 열대지방이라 살짝 열팽창해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직 규모는 15km 정도다. 하지만 아무리 열팽창해서 15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 그림이 굉장히 지금 과장되어 있는 거죠. 수직 규모가. 수평 규모가 수직 규모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사실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박은 치군형 구름, 적군형이서 정란운에서 발달하잖아요. 강한 상승 이력. 수능 문제네요. 1번.
딱 여러분이 수능 시험지를 펼쳤을 때 여기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뭐 문제가 있겠죠. 요 문제네요. 요 문제에 집중하고 감정이입하면서 푸시길 바랍니다. 어느 황사의 발원지와 우리가 알고 있는 발원지 이동 방향 편서풍 타고 오니까 그렇게 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A, B 위치 A 같은 경우는 아마 서울, B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어딘가네요. 뭐 남동쪽. 그리고 AB에서 관측한 황사 농도를 기억과 니은인데 보시면은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황사 농도인데 기억 그림은 황사 농도가 굉장히 좀 높고 니은에 비해서 좀 높죠. 황사 농도가 좀 짙고 먼저 니은보다 먼저 발생하는 게 느껴집니다. 관측할 수 있죠. 이렇게 날아오는데 먼저 만나니까 일단 이게 A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올라오는 게 B일 거고 실제로 먼저 얻어맞으니까 그 황사 농도 자체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더 가깝잖아요. 발원지로부터. 그죠? 그래서 A에서 측정한 거는 기억이다 정답이고요. 발원지에서 5월 30일에 발생했냐? 지금 이미 도착했을 때가 A는 도착하고도 지나갔고 B가 B한테 도착을 하고 있을 시즌이 5월 30일인데 발원지에 이때 발생을 하면 말이 안 되죠. 이거보다 훨씬 이전에 발생을 해줘야 이 정도쯤에 발생을 해줘야 이렇게 넘어오면서 영향을 미칠 거고 무역풍 헛소리 당연히 편서풍입니다. 자 9월 평가원 문제네요. 어느 날 우리나라에 미치는 황사가 3월 4일의 일기도 3월 4일의 일기도고요. 보시면은 고기압 저기압이 있는데 저기압 중심에서 이 친구들이 슝 타고 올라가서 편서풍 타고 슝 도착한다 그랬죠. 그래서 둘 중에서 여기는 고기압이니까 아무래도 저기압에 위치한 요 사막에서 좀 더 많은 문제들이 넘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4일부터 8일까지 백령도 연평해전 백령도 이런 거 들어봤죠. 제 친구가 제가 진짜 아끼는 후배 한 녀석 하나가 저 해병대 공익이었는데 이 친구가 살을 찌워가지고 자진 현역을 받은 다음에 자진 해병 입대한 친구가 있습니다. 오 멋있는 친구예요. 훌륭한 친구죠. 이 친구가 이 백령도로 또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백령도 여기 있습니다. 요 서해안 쪽에 멋있는 친구예요. 이렇게 넘어오면서 황사 영향을 받았겠죠. 3월 4일 자료는 요건데 요 자료죠. 요 자료인데 얘가 시간이 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황사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요때 이제 드디어 황사가 도착을 했구나. 먼지가 이때 도착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가에서 황사 발원지는 A 지역의 가능성이 높다. A 지역은 고기압 지역인데 저기압 지역인 여기서 이제 슉 빨아 올린다 했었죠. 3월 6일에는 3월 6일 여기 지금 도착한 이때는 하강 기류가 강할 것이다. 그치? 그래서 3월 4일쯤에 여기서 빨아들였던 녀석이 3월 6일쯤엔 요 백령도에 고기압이 위치를 해서 여기 상층 편서풍 타고 여기서 빵 배달이 되는 그런 모습이면 되겠습니다. 사막 면적이 줄어들면 황사 발생하는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답은 그래서 4번일 텐데 맞죠? 그죠? 4, 5, 5, 3. 자, 황사 이동 과정입니다. 9월 평가 문제입니다. 그죠? 편서풍 타고 점점 넘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맞네요. 주로 봄철 맞고요. 제일 안 생긴 언제? 여름. 제일 안 생긴 건 여름. 사막화 진행될수록 잦아요. 당연한 얘기. 뇌우 우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뇌우는 국지적 가열, 전선면에서 나타나는 상승 기류, 또 열대저격 같은 강한 상승 기류 같은 경우도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어디냐? 필기노트에서 여기죠. 강한 상승 기류가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정라운이 만들어질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 정리 드렸습니다. 내연 우박 당연히 동반할 수 있고요. 이 자료를 보면요. 월별 우박 평균 우박 일수는 겨울철이 맞느냐? 평균 우박 일수 보니까 겨울철이라 하면 2월부터 11, 12 아니 12, 1, 2 이때가 2월 겨울이죠. 그래서 3월부터 5월이 봄, 6월부터 8월이 여름, 9월부터 11월이 가을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 1, 2 자료 보면은 여름철 6, 7, 8보다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맞다. 자, 내후의 발달 과정 순서 없이 나타난 건데 첫 번째 이렇게 뭐 제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초기 단계, 뭐 중기 단계, 말기 단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름 붙이면 안 돼요. 여기는 적은 단계 공부하신 분들 따라서 같이 따라와야죠. 적응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입니다. 제발. 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성숙 단계였죠. 성숙 단계가 좀 복잡했었는데 내후 발달 과정은 나다 가순이고 복습 잘하세요. 여기서 제가 개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온난전선 아니고 한랭전선이라 아까 말씀드렸고 천둥번개 가장 발달 잘하는 거는 성숙 단계입니다. 그렇죠. 포인트들 알아서 공부 잘하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영향을 주는 황사의 발원지랑 이런 경로를 뭐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기니에서 최근 20년간 관측한 황사의 발생 일수를 계절별로 누적한 건데요. A, B는 기니 중에 하나래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A, B 봤을 때 B가 다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B가 여기고 A가 여기일 거야. 그래야지 먼저 얻어맞는 B가 더 많이 관측이 됐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배경식과 합치하는 부분, 봄이 가장 1위, 1순위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4위, 여름은 20년 동안 관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 지역이든 B 지역이든 둘 다 여름은 황사가 없었다. 0일이었다는 거죠. 20일 동안 발생한 여름에 발생한 황사는 0일이었다라는 거죠. 4위.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한번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대평 고기압이나 강수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서 A는 기억이냐? 아니 B가 기억인데. 자, 우리나라 황사는 북태평양기단의 영향이 우세한 계절. 이거 언제요? 여름이죠. 이때는 오히려 0일이죠. 안 생기고요. 정답은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텐데. 사막과 심해지면 당연히 증가할 거죠. 쉽죠? 여기는 그냥 공부하면 맞추고 안 하면 틀리는 부분이라고 단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쭉쭉쭉 가죠. 자, 6월 평가원 10번 문제. 우리나라 관측한 20년 동안 관측한 우발의 발생일수 평균 크기고요. 그리고 우박이 성장하는 과정을 나타난 모색도입니다. 자, 우박은 7월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일수가 검은색 점. 에이, 여름이 제일 안 발생하네요. 자, 발생일수가 많은 건 여기죠. 11월이 훨씬 많이 발생하죠. 11월. 자, 오히려 근데 재밌는 거는 7월에는 횟수 자체는 적은데 강한 상승 기류가 발달하는 시즌이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었냐면 자, 지표 가열로 인한 강한 상승 기류, 지표면의 부등 가열이 가장 심한 게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러 번의 층상 구조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요런 층상 구조가 발달할 수 있는 세팅은 여름 자체에 좀 더 형성이 잘 되니까 사이즈 자체는 사실 여름이 제일 큰 거를 알 수 있죠. 발생 횟수 자체는 한마디로 별로 생기는 횟수는 적지만 한 번 내리면은 뎁다 큰 녀석들이 막 떨어진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막 주먹만한 크기가 저기 미국에 떨어져가지고 막 큰일 났었다고 나오더라고요. 나에서 빙정이 우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행한 물방울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중요합니다. 요 개념. 그 중간 마이너스 40도에서 한 0도 사이 온도에서 관행국 물방울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됐다가 걔가 승화해서 다시 빙정 주변에 달라붙으면서 관행각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으면서 빙장이 층상구조로 성장하는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상승기류 같은 경우는 크기가 커지는 주요 원인 당연히 맞죠. 자, 요거 질문하신 분들도 많던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동일한 시각에 촬영한 가시 정색 영상인데 가시 영상이 새까맣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낮입니다. 가시 영상 정형 영상 육지 바다 뷰 이것 때문에 질문 좀 많이 하시는데 얘는 사실 우리가 위성 영상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시 영상 적용 영상에서 AB 밝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 영상에서 봤을 때 일단은 익숙한 거는 우리가 구름이니까 구름 한 다부터 볼게요. 자, A랑 B 지역에 봤더니 밝기가 비슷하다. 이 말은 가시영상 기본적으로 구름의 두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두께도 비슷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A, B 봤을 때 저기 영상에서 B가 밝다라는 거는 얘는 꼭대기 고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대기 고도가 B가 A보다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근데 이제 요것 때문에 질문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메커니즘 자체를 잊으시면 안 돼요. 가시 영상이 두께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 가시 영상이 두께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친구가 낮 시간에 떠 있는 태양빛을 반사해서 그거를 이제 가시 영상이 잡아 들여가는 거죠. 저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열을 재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뜨뜻한 녀석은 열 방출이 많으니까 쭉 올라오고, 약간 상대적으로 상층, 좀 높이 떠 있어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덜 도달해서 조금 덜 뜨거운 녀석은 에너지가 덜 들어간다. 그래서 에너지 양 자체로 말하면 하층 운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높이가 궁금한 거니까 한번 뒤집어서 낮은 높이 녀석을 어둡게 처리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둡게 처리하고 높은 녀석을 밝게 처리하기 위해서 높은 녀석이 적외선 에너지 방출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색으로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가시영상은 육지가 바다보다 밝다라는 거는 가시광선 반사량이 크다는 거죠. 육지가 바다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케이. 적외영상에서 바다가 육지보다 밝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적외선 에너지 방출량이 어디가 더 큰 거예요? 어디가 더 큰 거야? 육지보다 바다가 밝다 그랬어요. 밝기로 천천히 해드릴게. 밝기는 바다가 더 밝다 그랬어.
그럼 실제 적외선 에너지 어떻다 그랬죠? 반대라 그랬습니다. 반대. 육지가 바다보다 더 에너지량이, 방출량이 많은 거죠. 지금 현재 상황. 오케이? 각시항성 방출량도 육지가 막 크고, 적외선 방출량도 육지가 크고. 이게 왜 그러냐? 얘는 사실 우리가 비열, 제가 해류풍, 아니, 계절풍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해류풍이랑 계절풍 할 때, 육지는 기본적으로 바다에 비해서 비열이 작습니다. 비열이 작기 때문에 확 달궈지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시광선 반사량 자체는 일단은 뭐 그냥 이거는 참고하시고 실제 에너지 여기가 훨씬 더 지금 많이 달궈져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육지가 실제로 이렇게 달궈져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낮 시간이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알 수 있죠. 아까 위성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모로 두 가지의 정보가 한 번에 합치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진짜 제대로 푸는 거예요. 제대로 푸는 거. 자, 그래서 육지는 바다보다 온도가 높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적외선 에너지 방출량을 통해서 체크해 줄 수가 있고 위성 영상 밤이 아니고 낮이고요. 둘 다 보이니까. 둘 다 보이는 거 근거 1. 이거로만 풀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해보셔야지. 적외선 방출량이 실제로 육지가 많다는 건 육지가 더 달궈진 낮이라는 거다. 요거로도 사실은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푸는 게 멋있게 푸는 거죠. 최상봉 높이를 물어보니까 저기 영상으로 풀어보시면 되고 B가 더 밝은 걸 통해서 고도 자체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1번이네요. 네오 우박 황사. 네오는 성수 단계에서 천둥, 번개, 동반 당연하죠. 우박은 치군형으로 아니고 저군형이고요. 우리나라 황사는 주로 여름철엔 안 나타납니다. 1번. 자, 2월에 발생한 황사물질의 이동 경로 보시면은 발원지 따라서 편서풍 타고 서에서 동쪽으로 날아오는 거. 제주도에서 측정한 대기질 농도인데 전체적으로 얘네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지금 없어요. 이거 뭐 우리 화학 시간도 아니고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낮았는데 이 녀석들이 이렇게 상승한 거 보면 대충 이 7일 말 8일 초에 이렇게 요쯤에 도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황사 이동 서풍 계열 바람에 영향을 받았다. 누구냐? 변서풍 계열. 변서풍이죠. 2월 8일에 제주도에선 상승기류가 강했을 것이다. 이 상승기류가 강하면 안 되지. 8일에는 요때는 오히려 발원지에서는 저기야. 그래서 슝 떠서 상층 편서풍 타고 오는데 우리가 도착하는 이 도착 지점에서는 관측 지점에서는 오히려 하강 기류인 고기압이 있어줘야지 상층에 있는 이 먼지들이 날아다니다가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상승 기류가 약했을 거고요. 대기 오염물질 가장 높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8월이죠. 그냥 자료의 성문지. 자, 4, 2, 1, 2, 4, 2, 1, 3인가요? 4, 2, 1, 3. 자, 지난 40년 동안 서울, 부산을 관측한 수능 문제, 월별 향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배경식과 합체하죠. 여름은 없고요. 거의 다 봄철이죠. 이렇게 발원지 이렇게 많이 있지만 편성북 타고 넘어올 거다. 봄철 황사 일수는 부산이 많겠느냐? 무슨 소리세요? 당연히 이거 배경식으로 나야겠다. 서울 여기 있고 부산 여기 있는데 서울, 부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날아오는데 서울이 먼저 얻어맞고 부산이 나중에 왔는데 서울이 더 많고 부산이 더 적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은 이건 배경식으로 푸는 거니까 여기로 봐야지. 서울 자료 보시면은 요거예요. 하얀색 막대기. 얘네가 모든 검은색 막대기보다 다 많죠. 어느 시즌을 보더라도. 오케이. 그래서 서울이 많다. 땡. 황사의 발생은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통합과학 하신 분들이면은 아실 텐데, 땅에 있는 먼지가 하늘에 있는 기권으로 날아가니까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고, 사실 요 표현 자체는 지원에서는 등장하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거 옛날 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나 통합과학에 공부했었는데 선생님 이거 다시 공부해야 되나요? 할 필요 없습니다. 미리 교통 정리해드린데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입장인데 이 정도는 알면 좋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태풍은 뭐겠어요?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겠지 뭐 이런 거 이 정도는 사실 체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어렵지 않잖아. 왜냐면 따뜻한 열대해상에서 발생해서 대기 현상이니까.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이 정도는 사실은 체크할 수 있잖아요. 황산 발원지가 한랭건조한 기단 영향을 받는 계절이 겨울이죠. 아니죠. 자, 황사는 주로 언제? 봄철이잖아. 봄철은 뭐였죠? 양쯔강 기단인 한랭건조가 아니라 온난건조한 거죠. 온난건조한 친구가 영향을 줘야 됩니다. 겨울에 영향 아닙니다. 겨울철에 많이 없습니다. 봄철에 훨씬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연간 열대저기압의 지역별 발생 개수. 우리 어디였죠? 북반구, 남반구 잘라봤을 때 북반구가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서태평양, 서대서양 쪽에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생기는 거는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북반구이자 서태평양, 바로 요 태풍의 발생 지점이죠. 네오 발생 일수 보시면은 진할수록 네오가 많이 발생기는 건데, 요런 것들.
이런 것들에 지금 진한 것들에 뇌우가 발생을 자주 한다고 하네요. 열대저기압은 북반구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죠? 이거는 배경지식으로도 알 수 있고 여기서 사실은 자료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우 연간 발생 일수는 고위도로 갈수록 증가하네. 이런 거 틀리면 진짜 하수. 진짜 지구과학에서 강아지 초콜릿 같은 이런 거에 그만 낚여야 돼. 이런 왜 이렇게 아직도 낚여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만약에 이 말이 만약에 맞다고 여러분이 동그라미 치시고 싶으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 고위도로 갈수록 증가해야 되잖아. 만약에 그럼 이 그라데이션을 한번 토대로 얘기를 해볼게. 그럼 제일 저위도에서는 어때야 될까? 저위도에서는 이 말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동그라미 치시라고 제발. 저위도에서는 0번이어야 돼. 예를 들면 고위도에서는 맥스 200번이어야 돼. 이 말이 맞으려면 여러분 이거에 동그라미 치려면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적도는 새하얗고요. 극지방은 진하게 그라데이션으로 그려져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그려져 있냐고. 아니잖아요. 이걸 왜 도대체 동그라미 치는 거야. 제발 느낌 지구학 하지 마시라고. 열대저기압과 네오는 모두 이거 그거 수평 규모, 수직 규모 그렇죠? 열대저기압은 어떻다고요? 수평 규모는 엄청 큰데 수직 규모가 수평 거의 한 반지름이 5천 그러니까 한 수평 규모 1000 근데 수직은 15 그러니까 수평 규모보다 수직 규모가 압도적으로 작죠. 네오는 애매합니다. 네, 이거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저 바로 지금 떠오르지 않네. 어쨌든 간에 열대저기압이 틀렸죠. 그러니까 1번. 자, 그리고 평가원 문제 10번. 장마기간 중 같은 날 같은 시각 우리나라 부근의 지상의 기도랑 저기영상 이거 뭐죠? 구름의 꼭대기 고도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제 약간 지루하지 않아요? 이 사람 계속 비슷한 말 하는데 자 그러면은 잠깐 기지개 한번 피우면서 그냥 헛소리 하는 건데 저는 이거 과외랑 책 쓰면서 몇 번을 받고 방과후에서 이미 2번 넘게 하고 그리고 지금 또 하고 있는데 난 안 줄하겠냐고 같이 하자고요 같이 힘내봅시다 힘드네요. 자 그래서 저게 영상을 나타낸 건데 구름 보시면은 딱 봐도 이거 뭐예요? 장마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정체전선이라는 걸 찾아줘야 된다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 바로 당연히 캐치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게 딱 봐도 지금 장마 전선 구역이죠. 이렇게 화면 밝게 갑자기 어두워져.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체전선이 있는 거 알 수 있고 A 위치가 지금 어딨냐 보면은 여기 30도 선과 40도 선의 딱 가운데쯤이죠. 그러니까 30도 선과 40도 선의 딱 가운데쯤이니까 한 이 정도 B랑 C 사이 어딘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A가. 그쵸. 정체전선도 만약에 그려보면 정체전선은 대충 30과 20 사이에서 요쯤에서 시작해서 대충 30과 40 끝나는 요쯤에서 그러니까 35도 정도에서 끝나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B 같은 경우는 뭐 거의 40도 라인에 만나는 요 정도의 B가 있네요. 같은 색깔로 이런 식으로 B 됐습니다. 그럼 강수구역 여기다 체크를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겠죠. 강수구역이. 풀어볼까요? 북태평양 고기압은 고온다습한 공기를 당연히 공급하고요. 125도 이 동경 125도는 어디냐? 이런 거 실수하면 진짜 부끄럽습니다. 120, 130 여기가 125도 동경 125 이렇게 동쪽으로 가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죠. 동경 이쪽 여기 125도 라인에서 A와 B 지점 사이에 위치하느냐? A와 B 지점 여기인데 전선 지금 어디 있어요? C랑 D 사이 아니에요? C랑 D 그쵸? C랑 D 사이 있죠? A, B는 절대 안 된다. 구름 최상부 온도 같은 경우는 구름 최상부 온도를 보고 싶으면 뭘 봐야 되죠? 적외 영상을 봐야 됩니다. 적외 영상 왜냐면 꼭대기 고도 최상부라는 건 꼭대기 고도니까 그래서 적외 영상을 봐야 되는데 A가 높느냐 지금 두 개 밝기를 비교해 보면은 적외 영상 천천히 밝기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요 A, B 중에 B가 밝습니다. 이 말은 꼭대기 고도는 A보다 B가 높다라는 건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죠. 실제 적외선 에너지 방출량사 자체는 더 바닥에 딱 붙어있는 하층운이 더 높다. 그래서 A가 높은 거 정답. 마지막 마지막 문제 정답은 2번인데요. 요거 제가 겨울철 일기도라고 한번 눈에다가 담아놓으라고 했던 그림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난 겨울인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뭔가 시베리아 고기압부터 추추추 오면서 폭설이 이렇게 쫙쫙쫙 빗자루 쓸어낸 것 같은 이런 구름 모양 체크해놓으라고 했습니다. 겨울이죠.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 폭설주의가 발령한 오늘 21시의 지상일기도인데 사실 이거 폭설주의도라는 말 없어도 어떻게 겨울인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언제 계절인지 궁금하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큰 숫자 찾으라고. 여기서 눈 부릅뜨고 제일 큰 숫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1052 여기. 그래서 1052 가장 큰 고기압이 여기 있어. 여기에 고기압 발달하면 어느 계절이에요? 이거 겨울이잖아요. 겨울.
겨울철. 그래서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거는 겨울철. 여기 위치한 거는 시베리아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이 뻥뻥뻥 계속해서 고기압이니까 주변으로 기압 공기를 발산시키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요 지점을 줌인 해가지고 위성 영상으로 보여준 거죠. 21시니까 이거는 무슨 영상일까요? 가시 영상은 절대 될 수 없죠. 낮이 아니니까 저게 영상일 거고요. 한마디로 저 영상을 통해서 구름의 꼭대기 고도를 볼 수 있습니다. 최상부 높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최상부 높이가 높게 체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우리의 배경 지식과 함께 연결해 보자면 한랭기단의 변질이 튀어나와야죠. 그죠? 아유 좋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이거 튀어나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랭기단의 변질 여러분들이 필기노트 다시 귀찮으실까봐 한 번 더 띄워드릴 테니까 요 파트죠. 자 천천히 뭐 잠깐 멈췄다가 복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뭐 여기 그죠? 요 부분이죠. 폭설하니까 전 당연히 또 이것도 떠오르는데 서해안 폭설 같은 경우는 기단의 변질이지만 동해안 폭설 같은 경우는 태백산맥에 의한 상승 기류로 구름 생성되고 눈이 내릴 수 있다. 지형에 의한 상승까지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동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지 않고요. 서쪽에서부터 날아옵니다. 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고요. 겨울철이니까 북서 계절풍이 불어 제끼겠죠. 오케이. 기억에서 상승기류가 발달하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기단의 변질 하층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선생님 겨울철 바다는 차가운데요. 저 들어갔더니 얼어 죽을 것 같던데요. 그게 아니죠. 육지가 너무 차갑기 때문에 비열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에서 상승기류를 타고서 정라운이 발달하고 그 녀석이 서해안에 쿠팡 배달 온다. 폭설 내릴 가능성은 동해안 높냐? 아니요. 서해안이 높습니다. 이렇게 넘어오니까. 오케이. 이 자료에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에선 지금 태백산맥에 의한 뭐 상승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뭐 있었으면 여기 뭔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밝게 체크를 해줬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대기가 끝났습니다. 우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해양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해양도 열심히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지구학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 수능 1등급 받자 진짜 내가 억울해서 못하겠다 1등급 50명 넘게 받아오십시오 이상입니다